제발 수능장까지 데려다 주세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수능날 아침, 지각 위기로 뛰던 준호는 도로 위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능 시험까지 이제 겨우 17분, 여기서 죽어라 뛰어도 30분 거리였습니다. 반지하에서 혼자 버티며 3년을 준비한 수능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엄마와의 마지막 약속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바로 그때 검은 벤츠가 급정거하며 75회장 미령이 뛰어내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그녀는 본능적으로 소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교복 사이로 삐져나온 목걸이가 아침 햇살에 번뜩였습니다. 미령의 숨이 멎었습니다. 19년 전 임신한 몸으로 쫓아낸 딸이 울며 가져갔던 목걸이가 왜 이 소년의 목에 걸려 있는 걸까요? 수능장의 문이 닫히기까지 남은 시간, 과연 이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고마운 마음을 담아 사연 시작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새벽 2시 30분 서울 창신동의 한 편의점 자동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19살 준호가 지친 발걸음으로 밖으로 나왔어요. 11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핥히었지만 6시간 동안 물건을 나르느라 땀에 젖은 교복, 셔츠는 등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오늘 받은 일당의 전부였습니다. 이마저도 다음 달 월세에 보태야 할 돈이었죠. 준호는 편의점 유리문 너머로 사장이 CCTV를 확인하는 걸 흘끗 봤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유통기한이 하루 남은 삼각김밥 2개를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사장은 분명 봤을 텐데도 모른 척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수능이라는 걸 아는 사장의 마지막 배려였죠.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준호는 까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에 가려진 별 하나 없는 하늘이 꼭 자신의 앞날 같았어요. 구멍난 운동화 밑창으로 차가운 아스팔트의 감촉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발가락이 시려왔지만 새 신발을 살 여유는 없었죠.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다 젖은 낙엽에 미끄러져 무릎을 콘크리트에 부딪혔습니다. 찢어진 바지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어요. 욕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새벽 3시에 가까운 시간 소음으로 이웃을 깨우면 또 한 소리 들을 테니까요. 녹슨 자물쇠를 돌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었지만 이마저도 석 달째 밀려 있었어요. 집주인이 언제 찾아와 나가라고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형광등 스위치를 올리자 깜빡거리며 불이 들어왔습니다. 8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났어요. 벽지는 습기로 곳곳이 들떠 있었고 천장 모서리엔 거미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빨간 매직으로 크게 쓴 달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D-Day. 그 아래 놓인 낡은 책상 위에는 반쯤 풀다 만 모의고사 문제집이 펼쳐져 있었어요. 전국 백분위 15%. 준호가 마지막으로 본 성적표의 숫자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침대 머리맡 액자를 들여다봤습니다. 2년 전 봄 대학병원 병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산소호흡기를 끼고도 억지로 미소 짓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6개월을 더 버티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준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배터리 잔량 15%를 알리는 경고창이 떴어요. 충전 케이블을 꽂았지만 접촉 불량으로 충전 표시가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습니다.
몇 번 케이블을 흔들어 봤지만 소용없었죠. 시각은 새벽 3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수험표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펴자 자신의 증명사진이 보였어요. 성북고등학교 3학년 한준호, 생년월일 2007년 3월 15일. 시험 장소는 학교에서 2km 떨어진 인근 고등학교였습니다. 평소 걸어서 25분 거리였지만 내일은 여유 있게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알람 시계를 손에 들었습니다. 디지털 시계는 전기를 아끼려고 코드를 뽑은 지 2달이 넘었어요. 태엽을 끝까지 감으면서 6시 50분에 알람을 맞췄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다시 한번 태엽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만약 알람이 울리지 않으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옷을 벗고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파이프를 타고 전해지는 물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눈을 감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23년 봄에 쓰러진 어머니. 처음엔 단순한 복통인 줄 알았는데 췌장암 사기 판정이었죠.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팔았습니다. 작은 전세방도 팔았고 어머니가 아끼던 금반지도 팔았어요. 삼촌네 집에서 1년을 살았지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삼촌은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소리를 질렀어요. 숙모는 준호가 쓰는 물 한 방울, 전기 한 와트까지 따졌습니다. 고3이 되면서 참을 수 없어 나왔죠. 그때부터 이 반지하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는 힘들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낮에는 학교에 가야 했고 학원은 꿈도 못 꿨으니까요. 혼자 문제집을 사서 풀었지만 성적은 바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와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악몽이 시작됐어요. 수능 시험장에 도착했는데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꿈이었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죠. 그때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등을 돌린 채 멀어져만 갔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다시 잠들려 했지만 불안감에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그렇게 준호의 수능 당일 새벽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정각. 준호는 악몽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텅 빈 시험장에 혼자 앉아 있는 꿈이었어요. 시험지는 모두 백지였고 펜을 쥐려 해도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소리가 있었죠. 위층에서 들려오는 뉴스 소리였습니다. 오늘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 수험생들은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하는데요. 준호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태엽 알람 시계는 침묵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태엽을 끝까지 감았는데 오래된 시계가 결국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확인하는 순간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7시. 입실까지 1시간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준호는 이불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급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이마를 천장에 부딪혔어요. 반지하 방의 낮은 천장을 잇고 있었던 것이죠. 머리를 감싸쥐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교복이 걸려있는 옷걸이로 달려갔습니다. 바지를 입으려는데 지퍼가 중간에서 멈췄어요. 아무리 당겨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다가 지퍼 손잡이가 뚝 떨어져 버렸죠. 준호는 울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일단 안전핀으로 대충 고정했습니다. 셔츠 단추를 채우는 손이 떨렸어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워서 다시 풀고 채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양치질은 20초, 세수는 찬물로 얼굴만 대충 적시는 것으로 끝냈어요. 거울을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머리는 손으로 몇 번 쓸어 넘기는 게 전부였죠. 가방을 들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수험표? 책상 위에 놓아둔 수험표를 황급히 집어들었어요. 신분증도 확인했습니다.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2자루, 지우개. 머릿속으로 준비물을 체크하며 하나씩 가방에 넣었습니다. 7시 5분.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발이 무언가를 밟았습니다. 새벽에 먹으려고 가져온 삼각김밥이었어요. 배가 고팠지만 먹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냥 주머니에 하나만 넣고 뛰어나갔죠. 반지하 계단을 3칸씩 뛰어 올랐습니다. 마지막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어요. 그때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박 여사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준호야. 오늘 수능 아니니? 왜 이제야? 박 여사의 얼굴에 놀람과 걱정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준호의 헝클어진 머리, 잘못 채운 셔츠 단추, 한쪽만 신은 양말을 보고 상황을 짐작한 것이었죠. 할머니, 늦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어요. 택시라도 타. 빨리. 하지만 준호는 이미 골목 끝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준호야,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그 말이 준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그래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9년 인생이 오늘 하루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큰 길로 나온 준호는 필사적으로 택시를 찾았습니다. 7시 10분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도로는 차들로 가득했어요. 택시는 보이는 족족 손님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팔을 크게 흔들며 소리쳤지만 빈 택시는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버스가 막 도착했지만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억지로 타려고 했지만 기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생, 다음 거 타. 위험해. 다음 버스를 기다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학교까지 2km. 평소 같으면 25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지만 지금은 4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떨어져서 양말이 그대로 아스팔트에 닿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폐가 불타는 것 같았어요.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달렸어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언덕길에 접어들자 속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경사가 30도는 넘어 보이는 가파른 언덕이었어요. 준호는 헉헉거리며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그때 옆을 스쳐 지나가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모두 수험생들이었습니다. 부모님 차를 타고 여유 있게 가는 학생들이었죠.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자신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왜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지.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7시 25분. 학교까지는 아직도 1km가 남았습니다. 이 속도로는 절대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지름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공사장 울타리를 넘으면 300m는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철조망을 붙잡고 기어 올랐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아픈 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울타리를 넘다가 바지가 철조망에 걸려 찢어졌습니다. 무릎까지 구멍이 났지만 상관없었죠. 수능만 볼 수 있다면 뭐든 괜찮았습니다. 공사장을 가로질러 달리는데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사장 관리인이 키우는 개였어요. 준호는 더 빨리 달렸습니다. 뒤돌아볼 여유도 없었죠. 공사장을 빠져나와 다시 도로에 올라섰을 때 시계는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40분 남았어요. 아직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호는 언덕 아래 신호등에 서 있는 검은색 고급 세단을 봤어요. 벤츠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흰 머리의 노인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죠. 준호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간절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누군가 도와주세요. 마치 하늘에 대고 외치는 기도 같았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순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것이 준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호소였죠. 7시 30분. 준호는 가파른 언덕을 오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퍼붓듯 쏟아지는 땀이 눈으로 흘러내렸어요. 소매로 대충 닦으며 계속 달렸지만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또 다른 수험생들이 그를 추월했어요. 똑같이 늦은 학생들이었지만 그들은 부모님 차에서 내려 마지막 구간만 뛰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며 준호는 잠깐 발을 멈췄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20여 명은 되어 보였어요. 그 중에는 교복을 입은 수험생들도 서너 명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딸을 꼭 껴안으며 울먹이고 있었죠. 엄마 미안해. 우리 딸 미안해. 엄마가 깨워주지 못해서. 그 모습을 보며 준호는 갑자기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살아계셨다면 자신을 깨워주셨을까요? 아침밥을 챙겨주시고 시험장까지 데려다 주셨을까요? 아니, 그 전에 이런 반지하에서 살지도 않았겠죠. 달리면서도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2년 전, 2023년 봄의 그날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죠. 췌장암 사기, 간과 폐로 전이된 상태라고. 남은 시간은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병원 화장실에서 1시간 동안 울었어요. 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세수를 하고 웃는 얼굴로 병실에 들어갔지만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준호야, 엄마 때문에 울지 마. 어머니의 마른 손이 준호의 뺨을 쓸어내렸어요. 그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아직도 기억납니다. 치료비는 한 달에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보험으로 일부를 충당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작은 전세방을 팔았고 어머니가 평생 모은 적금도 깼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죠. 결국 빚을 내야 했고 그 빚은 지금도 준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7시 35분. 준호는 공사장 옆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여기를 통과하면 200m는 단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골목은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했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참고 뛰었죠. 한편 그 시각 성북동의 한 대저택에서는 완전히 다른 아침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강미령 회장은 이미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나 있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일찍 시작됐어요. 거대한 침실의 킹사이즈 침대는 혼자 쓰기엔 너무 컸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줄곧 혼자였죠. 미령은 실크 가운을 걸치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11월의 정원은 쓸쓸했습니다.
떨어진 낙엽들이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리고 있었죠. 마치 그녀의 마음 같았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는 길에 미령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2층 복도 끝에 있는 방 앞이었어요.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안이 어떤 모습인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년 전까지 딸 서진이 쓰던 방이었으니까요. 서진이 집을 나간 건 2006년 겨울이었습니다. 22살의 서진은 임신한 몸으로 미령 앞에 섰었죠. 엄마, 나 아기 낳을 거야. 미령은 그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대기업 후계자로 키워온 딸이 미혼모가 되겠다니. 그것도 아버지가 누군지도 밝히지 않은 채 말이죠. 지워. 당장 병원 가서 수술 받아. 싫어. 이 아이는 내가 지킬 거야. 그날 밤 서진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미령이 사람을 시켜 찾아봤지만 서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1년 뒤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이 작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었어요. 미령은 달려갔지만 이미 서진은 아이를 데리고 떠난 뒤였습니다. 병원 직원이 전해준 말은 단 한마디였죠. 죄송합니다. 엄마께는 아직 용서를 구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 후로 18년, 미령은 딸과 손주를 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사설탐정을 고용했고 경찰에도 신고했어요. 심지어 신문에 광고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서진과 아이는 마치 이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나타나지 않았죠. 식당에 앉은 미령은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넓은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쓸쓸했어요. 가정부가 차려준 음식은 맛있었지만 입맛은 없었습니다. 그저 건강을 위해 억지로 떠놓을 뿐이었죠. 회장님, 오늘도 직접 운전하시겠습니까? 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요일은 내가 직접 운전하는 날이야. 사실 그녀가 직접 운전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그녀는 서진이 다녔던 학교들 근처를 지나다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죠. 어쩌면 손주가 그 근처 학교에 다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요. 차고에서 검은색 벤츠 S580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수석에는 늘 그렇듯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19년 전 서진이 병원에 남기고 간 유일한 흔적. 갓 태어난 아기의 발도장이 찍힌 종이였습니다. 그 옆에는 2007년 3월 15일 생이라고 적혀 있었죠. 미령은 천천히 차를 몰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오늘따라 마음이 이상하게 들떴어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라디오를 켰더니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미령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손주가 살아있다면 올해 19살. 수능을 보는 나이였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핸들을 돌려 학교가 밀집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에는 벌써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들 긴장한 표정으로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에 멈춰선 미령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여학생이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쥐고 무언가 격려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미령의 가슴이 아렸어요. 만약 서진이 살아있다면 그녀도 지금쯤 아이를 격려하고 있을까요? 아니, 서진이 정말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19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으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미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살아있을 거야. 분명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다시 신호가 바뀌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덕길로 접어들자 경사가 가팔라졌어요. 미령은 속도를 줄이며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그때였어요. 100m에 뛰는 학생 하나가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교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신발은 밑창이 떨어져서 양말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얼굴에 새겨진 절박함이 미령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저 아이는 왜 저렇게 뛰고 있을까? 분명 수능에 늦은 학생일 텐데. 미령은 자신도 모르게 속도를 더 줄였습니다. 그 학생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낯익은 듯한,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7시 40분. 준호는 언덕의 가장 가파른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경사가 너무 심해서 뛰기보다는 기어오르는 것에 가까웠어요. 앞서가던 여학생 하나가 헐떡이다 결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요. 포기하면 안 돼요. 여학생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가겠어요. 이미 늦었어요. 준호는 자신도 늦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거든요. 힘들 때일수록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 같이 가요. 아직 20분 있어요. 준호는 여학생의 가방을 받아들고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워진 몸이 더욱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혼자 뛸 때보다 힘이 났어요. 여학생도 준호 옆에서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앞쪽 보도블록이 빗물에 젖어 미끄러웠는데 준호가 그걸 미처 보지 못했어요. 발이 미끄러지면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2개의 가방을 들고 있어서 손으로 바닥을 짚을 수도 없었죠. 쿵! 준호는 정면으로 넘어졌습니다. 턱을 보도블록에 부딪혔고 양 무릎이 까졌어요. 여학생의 가방은 멀리 날아갔고 준호의 가방에서는 필기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교복 셔츠의 단추 2개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 사이로 준호가 늘 목에 걸고 있던 펜던트가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십자가 펜던트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중앙에는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용 2마리가 서로를 감싸고 있는 모양의 오래된 가문 문양이었죠. 순금으로 만들어진 펜던트는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준호는 이 펜던트의 진짜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준 유일한 유품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 떨리는 손으로 이 펜던트를 준호의 목에 걸어주며 말했었죠. 이건 우리 집안 거란다. 너한테 꼭 물려주고 싶었어. 준호는 그때 어머니가 우리 집안이라고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천애고아처럼 살았으니까요. 친정도 없고 친척도 없다고 했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집안 얘기를 하셨는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언덕 아래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강미령의 시선이 쓰러진 준호에게 고정됐어요. 아니, 정확히는 햇빛에 반짝이는 그 펜던트에 시선이 못 박혔습니다. 미령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똑같았어요. 저 문양, 저것은 분명히 300년 전부터 강씨 가문에 내려오는 문양이었습니다. 용 2마리가 서로를 감싸는 독특한 디자인. 이 문양은 강씨 가문의 적장자 또는 적장자가 인정한 후계자만 가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미령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물려줬고 그녀는 그것을 딸 서진에게 줬었죠. 서진이 10살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때 서진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직도 생생했어요. 엄마, 이거 정말 내 거야? 그래, 이제 내 거야. 나중에 내 아이에게도 물려주렴. 그런데 서진이 집을 나갈 때 그 펜던트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미령은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가문의 보물을 잃어버린 것도 속상했지만 무엇보다 서진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진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죠. 그런데 지금 19년 만에 그 펜던트가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수능에 늦은 한 소년의 목에 걸려서 미령은 급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신호등이 아직 빨간불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녀는 거의 뛰다시피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무릎에서는 피가 흘렀고 턱에도 찰과상이 생겼어요. 옆에 있던 여학생이 준호를 일으켜 세우려 애쓰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죠. 학생, 괜찮아? 미령의 목소리에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노부인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하얀 머리, 고급스러운 옷차림, 그리고 뒤에 보이는 검은색 벤츠. 준호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요. 가야 해요. 준호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릎의 상처가 생각보다 깊었던 거예요. 피가 양말까지 적시고 있었습니다. 미령의 시선은 여전히 펜던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어요. 틀림없는 강씨 가문의 보물이었습니다. 19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빛을 잃지 않고 있었죠. 이 펜던트, 어디서 났니? 미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펜던트를 만졌어요. 그제야 셔츠 밖으로 나온 걸 알아차린 것이죠. 이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주신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누구니? 이름이 뭐니? 미령의 질문이 다급했습니다. 준호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이 할머니가 자신의 펜던트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한서진이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서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미령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진. 자신의 딸 서진이 한씨 성을 쓰고 살았다는 건가요? 결혼을 했던 건가? 아니면 성이 한씨라고? 한서진? 네. 저도 한준호예요. 준호. 한준호. 미령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앞의 소년을 다시 봤어요. 19살 정도로 보이는 나이, 서진과 닮은 눈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펜던트. 혹시 이 아이가 너 몇 살이니? 19이요. 2007년생이에요. 2007년. 미령이 찾고 있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병원 기록에 있던 손주의 출생 연도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생일은 언제니? 준호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이 할머니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묻는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대답해야 할 것 같았어요. 3월 15일이요. 미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월 15일. 병원 기록과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이 아이는 틀림없이 자신의 손주였습니다. 19년 만에 드디어 찾은 것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뀐 지 오래였는데 미령의 차가 길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뒤따르던 차들이 짜증 섞인 경적을 울렸습니다. 학생, 수능 보러 가는 거지? 미령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20분밖에. 내가 데려다 줄게. 미령은 준호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어요. 준호는 그 온기에 놀랐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따뜻하게 자신을 잡아줬던가요? 저,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빨리 타. 미령은 준호를 부축해서 차로 데려갔습니다. 여학생도 함께 타라고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이미 포기했어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미안한 마음에 뒤를 돌아봤지만 미령이 그를 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먼저야. 시간이 없어.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준호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가죽 시트의 부드러운 감촉, 은은한 향수 냄새, 조용한 엔진 소리. 반지 하방과는 너무나도 다른 공간이었어요. 미령은 핸들을 잡으며 백미러로 준호를 봤습니다. 펜던트는 여전히 셔츠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것을 보며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주다. 서진이 낳은 내 손자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 아이가 수능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먼저였어요. 나머지는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7시 43분. 준호는 벤츠의 차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했어요. 피가 흐르는 무릎, 찢어진 교복, 흙먼지로 뒤덮인 자신의 모습이 거울처럼 반짝이는 차체에 비쳤습니다. 이런 고급차에 이런 모습으로 타도 되는 걸까요? 뭐해? 빨리 타. 미령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주저했어요. 낯선 사람의 차를 타는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이 할머니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처럼 눈물까지 글썽이며 자신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괜찮으세요? 차 더러워질 텐데. 상관없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미령은 차에서 내려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간절해서 준호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차에 오르는 순간 준호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가죽 시트가 자신의 무게에 따라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에어컨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 대시보드의 나무 장식, 은은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미령도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백미러로 준호를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 나는 내 할머니야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일단 수능 시험장까지 데려다주고 나서 할머니 빨리요. 시간이. 준호의 목소리에 미령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계는 7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입실까지 2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 지금 출발한다. 미령이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벤츠는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죠. 19년 동안 찾아 헤맨 손주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다니. 그것도 수능이라는 중요한 날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준호의 찢어진 교복, 구멍난 신발,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절박한 표정이 미령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운 거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저기, 학교가 어디니? 미령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성북고등학교요. 여기서 1.5km쯤. 알아. 나도 그 근처에 살거든. 사실 미령의 저택은 성북동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성북고등학교는 그녀가 매주 목요일마다 일부러 지나다니는 길목에 있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교 앞을 서성였던 적도 많았습니다. 근데
왜 우시는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령은 그제야 자신이 울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불쌍해서. 저는 괜찮아요. 익숙하니까. 익숙하다는 그 한마디가 미령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19살 아이가 이런 일에 익숙하다니. 그동안 얼마나 혼자 버텨왔을까요?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미령은 신호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며 속도를 높였어요. 평소에 그녀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지금은 1초가 아까웠습니다. 준호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미령이 무심코 말했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호가 이상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뭐라고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우리 손주 같아서. 손주. 그 단어를 말하는 순간 미령의 목이 메었습니다. 진짜 손주 앞에서 손주 같다고 말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아이러니했죠.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있었다면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도와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그런 것들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한서진 씨가 언제 돌아가셨다고 했지? 미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2년 전이요. 2023년 봄에. 2023년. 그때까지는 살아있었구나. 미령은 안도와 후회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때라도 찾았더라면 화해할 수 있었을 텐데. 용서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병으로? 네. 췌장암이었어요. 췌장암. 미령의 아버지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전이었을까요? 가족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가요? 혼자 투병했니? 저랑 둘이서요. 다른 가족은 없었어요. 준호의 담담한 목소리가 미령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서진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암과 싸웠다는 것. 그리고 그 곁에는 이 어린아이만 있었다는 것. 7시 50분. 학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문 앞은 이미 차들로 가득했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다들 격려의 말을 건네고 포옹을 하고 손을 흔들며 배웅했죠. 준호는 그 모습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자신도 누군가의 차를 타고 왔으니까요. 여기서 내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가 차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령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잠깐. 미령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턱에 난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줬어요. 무릎의 피도 닦아줬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럽고 따뜻해서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이것도 가져가. 미령은 가방에서 초콜릿 몇 개를 꺼내 준호의 주머니에 넣어줬습니다. 뇌에 당분이 필요할 거야. 시험 보는 중간에 먹어. 할머니. 준호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미령이 먼저 말했습니다. 시간 없어. 그리고 미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시험 끝나고 연락해. 밥 한 끼 사줄게. 준호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강미령 회장이라고 적힌 명함이었어요. 회장? 이 할머니가 회장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7시 53분. 17분 남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향해 전력 질주했어요. 미령은 차 안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찢어진 교복, 구멍난 신발, 그럼에도
필사적으로 뛰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의 손주라는 것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손주가 맞을까? 펜던트와 이름, 생년월일이 일치한다고 해서 확실한 걸까? 혹시 착각은 아닐까? 그리고 만약 정말 손주가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19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 미령은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그 속에서 준호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수석에 놓인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19년 전 아기의 발도장. 그리고 오늘 본 준호의 모습.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지금 당장 조사 좀 해줘. 한준호, 2007년 3월 15일생, 성북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한서진, 2023년 사망. 모든 정보를 다 찾아줘. 전화를 끊고 미령은 다시 학교를 바라봤습니다. 8시를 알리는 종이 울렸어요. 10분 뒤면 모든 문이 닫힐 것입니다. 제발, 제발 늦지 않기를. 미령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가 무사히 시험을 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주이기를. 오전 10시 30분. 미령은 서재에 앉아 윤 비서가 가져온 서류를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한준호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였어요. 불과 2시간 만에 이만큼 알아낸 것이 놀라웠습니다. 한준호, 2007년 3월 15일생, 성북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주소지는 종로구 창신동 지하 1호. 윤 비서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미령은 지하 1호라는 단어에 움찔했어요. 반지하. 그녀의 손주가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한서진은 2023년 4월 12일 서울대병원에서 사망. 사인은 최장암 사기. 아버지는 출생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음. 미령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진이 정말 죽었구나. 2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구나.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재산 관계는? 상속받은 재산은 없고 오히려 채무가 3천만 원 있습니다. 병원비와 장례 비용으로 발생한 빚인 것 같습니다. 3천만 원. 19살 아이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미령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학업 성적은? 전교 상위 5% 이내입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이 뛰어나고요. 하지만 사교육은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학으로 전교 5%라니. 미령은 준호가 더욱 대견스러웠어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다는 것이 기특했습니다. 윤 비서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한서진 씨의 병원 기록에서 찾은 사진입니다. 미령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머리카락은 거의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 서진이었어요. 서진아. 미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니. 곁에는 아무도 없었을 텐데. 아니, 준호만 있었겠죠. 그리고 이건 출생신고서 사본입니다. 미령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한준호, 2007년 3월 15일 오전 3시 23분 출생. 어머니 한서진.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어요. 출생지는 서울의 작은 산부인과였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날짜도 시간도 병원도. 미령이 19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회장님, 정말 손주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윤 비서도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미령을 모셔왔고 그녀가 얼마나 손주를 찾고 싶어 했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령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19년. 그 긴 세월 동안 서진과 준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녀는 다시 한번 2006년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서진이 임신 사실을 고백하던 그날 밤을. 엄마, 나 아기 낳을 거야. 미쳤니?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아버지는 있어. 단지 지금은 함께할 수 없을 뿐이야. 그게 무슨 무책임한 소리니? 당장 병원 가서 지워.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었죠. 엄마는 그것밖에 생각 안 나? 체면? 회사 이미지? 너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야. 내 미래는 내가 결정해. 이 아이는 내가 지킬 거야.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짐을 싸서 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미령은 자신의 완고함을 후회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부드럽게 대했더라면, 서진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회장님, DNA 검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 비서의 질문에 미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단 보류해. 검사 없이도 확실해. 하지만 법적으로는. 알아. 하지만 그 아이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내 할머니다라고 하면 믿겠어? 미령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준호는 이미 19살. 다 큰 청년이었어요. 게다가 어머니를 잃고 혼자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등장이 반가울 리 없었죠. 우선 자연스럽게 다가가야 해. 오늘 시험 끝나면 연락이 올 거야. 명함을 줬거든.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령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후원. 우선 장학금 형태로 도움을 주는 거야. 그리고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지. 그때 미령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아침에 도움받은 한준호입니다.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시험이 끝난 모양이었어요. 미령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 학생. 시험은 잘 봤니? 네, 덕분에 무사히 봤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준호의 목소리는 피곤하면서도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행이네. 그런데 다리는 괜찮니? 병원 가봤어? 아직은. 나중에 갈게요. 미령은 준호가 병원비가 없어서 못 가는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지금 어디니? 학교 앞이에요. 이제 집에 가려고요. 잠깐 기다려. 내가 지금 갈게. 저녁이나 같이 먹자. 전화를 끄는 미령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윤 비서가 따라 일어났어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 혼자 갈게. 너무 부담스러워하면 안 되니까. 미령은 다시 차고로 향했습니다. 벤츠키를 들고 잠시 망설였어요. 이 차가 준호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차를 몰고 학교로 향하면서 미령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19년의 공백을 메우는 일, 손주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서진을 통해 못다한 사랑을 준호에게 전하는 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준호가 자신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학교 앞에 도착하니 준호가 교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찢어진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아침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시험을 무사히 마친 안도감 때문이겠죠. 미령은 클렉슨을 울렸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돌려 벤츠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오셨네요. 약속했잖아. 타. 준호가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덜했어요. 아침의 은혜를 잊지 못했던 것이죠. 우선 병원부터 가자. 그 다음에 밥 먹고. 병원은 괜찮아요. 돈이 내가 낼 거야. 은인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은인. 준호가 자신을 은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미령은 씁쓸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라 은인이라니. 하지만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오후 6시 30분. 대학병원 응급실은 저녁 시간임에도 붐볐습니다. 준호는 치료를 받으며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몸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무릎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는 동안 미령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환자분이 나오셨어요. 간호사의 말에 미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가 목발을 짚고 나왔어요. 다리에는 깨끗한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어. 일주일 정도면 나을 거래. 준호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미령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네. 이제 저녁 먹으러 가자. 배고프지? 네. 사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미령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침에 준 초콜릿 몇 개로 하루 종일 버틴 거겠죠. 병원을 나와 미령은 준호를 근처 한정식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손님들이 꽤 있었지만 미령은 미리 예약해둔 조용한 개인실로 안내받았어요. 여기 너무 비싼 곳 아니에요? 수능 끝난 날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고생했잖아. 개인실에 들어가자 준호는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시험 어땠어? 미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국어는 어려웠어요. 특히 비문학이. 수학은 그럭저럭 풀만했고요. 영어는 듣기에서 한 문제 놓친 것 같아요. 너무 긴장해서. 미령은 준호가 차분하게 시험을 분석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시험을 치른 것만으로도 대단했죠. 곧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이번엔 주저없이 수저를 들었어요. 정말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천천히 먹어. 채알라. 미령이 준호의 그릇에 음식을 더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준호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왜? 뭐 아픈 데 있어? 아니요. 그냥 엄마 생각나서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년 수능 때 엄마가 병원에서 꼭 수능 잘 보라고. 그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미령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진이 죽기 전까지 아들의 수능을 걱정했다니. 잘 봤을 거야.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대학은 어디 가고 싶니? 미령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서울대 공대요. 컴퓨터공학과 가고 싶어요. 왜 컴퓨터공학? 프로그래밍 좋아해요. 독학으로 조금씩 공부하고 있어요. 미령은 놀랐습니다. 컴퓨터도 없는 환경에서 프로그래밍을 독학한다니. 컴퓨터는 어떻게 해? 도서관에서요.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쓸 수 있거든요. 2시간. 그것도 도서관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배운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학비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국가장학금이랑 학자금 대출 받으려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는 걸 알고 있었죠. 미령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봐. 이게 우리 회사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야. 성적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해.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액이요? 응. 대학 4년 내내. 그리고 노트북도 지원하고. 준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읽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근데 왜 저한테? 오늘 아침에 봤잖아. 그 절박함, 그 간절함. 그런 학생이야말로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미령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담 갖지 마. 나중에 성공해서 다른 아이들 도와주면 되는 거야. 오후 8시. 식사를 마치고 미령은 준호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이번엔 별로 거부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긴장했더니 몸이 천근만근이었거든요. 차 안에서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서 자신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할머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왜? 혹시 가족이 있으세요? 미령의 손이 핸들 위에서 떨렸습니다. 왜 묻니? 그냥 궁금해서요. 할머니 같은 분도 혼자 사시나 싶어서. 미령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 떠났어.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19년 전에 집을 나갔어. 그 후로 소식이 없네. 준호는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찾아보지 않으셨어요? 찾았지. 정말 많이 찾았어. 하지만 미령은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었어요. 창신동 골목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내리려 하자 미령이 불렀어요. 잠깐. 미령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또요? 너무 많이 주시는데. 휴대폰이야. 장학금 연락 받으려면 필요하잖아. 준호는 망설이다가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미령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장학금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거든. 준호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너무 많아요.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갚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미령도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내 손주 같아서. 손주. 그 말에 준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있다면 이런 기분일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깊이 인사하고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절뚝거리면서도 뒤돌아 손을 흔들었어요. 미령은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죠. 미안해 준호야. 할머니가 너무 늦었구나. 2주일 후 11월 28일 토요일. 미령의 서재는 준호 관련 서류들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윤 비서가 조사한 모든 자료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출생신고서, 학교생활기록부, 병원 기록, 심지어 준호가 다녔던 초등학교 졸업앨범까지. 회장님, 이걸 보십시오. 윤 비서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준호의 초등학교 졸업사진이었어요. 그 옆에는 또 다른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의 초등학교 졸업사진. 똑같네요. 미령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두 사진 속 얼굴이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같은 나이대의 서진과 준호는 마치 쌍둥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윤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준호의 혈액형 기록이었어요. AB형 RH 음성. 희귀혈액형입니다. 미령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서진도 같은 혈액형이었어요. 한국인 중 5.1%만 가진 희귀한 혈액형.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할머니, 저 준호예요. 응, 준호야. 잘 지냈니? 네. 그런데 할머니, 내일 시간 있으세요? 왜? 제가 점심 대접하고 싶어서요. 그동안 받기만 했잖아요. 미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창신동 시장에 오세요. 거기 맛있는 칼국수 집이 있거든요. 다음 날 일요일 정오. 창신동 시장의 작은 칼국수집. 창신동 송칼국수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곳이었습니다. 미령과 준호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 엄마랑 자주 왔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미령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어요. 그 중에 서진과 어린 준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행복해 보였어요.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할머니, 사실 오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준호가 가방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유품이에요. 병원에서 정리하다가 찾았는데 할머니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준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개의 사진과 편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펜던트가 있었습니다. 미령이 준 것보다 작은 크기였지만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이것도 펜던트네. 네. 엄마 거예요. 항상 숨겨두셨는데. 미령은 작은 펜던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분명 강씨 가문의 것이었어요. 서진이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어린이용 펜던트였죠. 준호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엄마가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뒤에 뭐라고 써 있는데 미령이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2005년 여름 엄마 아빠와 함께 마지막 가족 사진. 미령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서진이 집을 나가기 1년 전 찍은 사진이었어요. 자신과 남편 그리고 서진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어떻게 이 사진을 엄마가 늘 보고 계셨어요. 특히 아프실 때 준호가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일기장이었어요. 이건 엄마 일기장인데 읽어보시겠어요? 미령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서진의 글씨가 빼곡했어요. 2007년 3월 15일. 오늘 준호가 태어났다. 3.2kg의 건강한 아들. 엄마, 아빠, 손주가 생겼어요. 언젠가는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2015년 5월 8일. 준호가 엄마를 닮았다고 했다. 눈매가 특히 할머니를 닮았어. 가끔 준호를 보면 엄마 얼굴이 보여. 보고 싶어요, 엄마. 2023년 2월 14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준호에게 펜던트를 줘야겠다. 언젠가 이 펜던트가 준호를 진짜 가족에게 인도해 주길. 미령은 일기를 읽다가 흐느꼈습니다. 서진이 끝까지 자신을 그리워했다니. 할머니. 준호가 걱정스럽게 미령을 봤습니다. 준호야, 내가 할 말이 있어. 미령은 눈물을 닦고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뭔데요? 이 펜던트. 강씨 가문의 것이 맞아. 그리고 나는 강미령. 강씨 가문이 당주야.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내 엄마 한서진은 원래 강서진이었어. 내 딸이야. 준호는 충격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 손주야. 내가 19년 동안 찾아 헤맨. 미령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뒤로 물러섰어요. 거짓말. 준호야. 엄마는 가족이 없다고 했어요. 천애고하라고. 미령은 아프게 답했습니다. 내가 쫓아냈어. 임신한 내 엄마를. 집에서 쫓아냈어.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어요? 미혼모가 되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 집안 체면, 회사 이미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했어.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령을 봤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사신 거예요? 반지하에서 혼자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아세요? 얼마나 할머니를 그리워하셨는지. 미령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의 일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DNA 검사를 해보자. 미령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확실히 하고 싶어. 너도 알 권리가 있어.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와도 전 할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미령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반응이었죠. 19년의 고통을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이해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칼국수는 이미 다 식어 있었고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도 대부분 나간 상태였어요.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준호야.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이. 준호는 엄마의 유품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가려다가 멈췄어요. 하지만 감사해요. 뭐가? 늦었지만 찾아주신 거요. 준호는 그 말을 끝으로 식당을 나갔습니다. 미령은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찾았지만 그 손주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어요. 12월 7일 월요일. DNA 검사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3일 뒤에 나온다고 했어요. 미령은 매일 병원에서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보다 더 기다린 건 준호의 연락이었습니다. 칼국수 집에서 헤어진 후로 준호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미령이 보낸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죠. 회장님, 윤 변호사가 왔습니다. 비서의 말에 미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사 법무팀장인 윤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회장님, 이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무슨 문제? 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근 회장님께서 한준호라는 학생에게 거액을 지원하신 것에 대해 회사 자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내 개인 돈이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들이 문제 삼는 건 그 학생이 회장님의 손주라는 소문 때문입니다. 소문? 네. 회장님께서 사생아 손주를 찾았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변호사가 망설였습니다. 말해. 만약 그 학생이 정말 회장님의 손주라면 상속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 사진 중 일부가 회장님의 동생인 강미숙 전무와 손을 잡고 강미숙, 미령의 배다른 동생이었습니다. 늘 회사를 탐내고 있었죠. 미숙이가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네. 한준호 씨가 진짜 상속자가 되면 자신들의 지분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를 지키려 했는데 오히려 위험에 빠뜨린 것 같았어요. 한편 창신동 반지하. 준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미령 할머니 생각뿐이었어요. 진짜 할머니라니. 그것도 대기업 회장이라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령의 번호였어요. 준호는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무시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까?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준호 씨죠? 네. 누구시죠? 저는 강미숙입니다.
강미령 회장의 동생이죠. 준호는 놀랐습니다. 미령 할머니의 동생이라니. 왜 오셨어요? 강미숙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준호는 마지못해 그녀를 들였습니다. 강미숙은 좁고 낡은 반지하를 둘러보며 코웃음 쳤어요. 역시 이런 곳에 사는군요. 무슨 용건이신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언니한테서 떨어져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이 정말 우리 조카 서진의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강씨 가문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강미숙은 가방에서 수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고 사라져요. 언니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준호는 수표를 보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전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해요? 더 많은 돈? 회사 지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준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었어요. 가족? 할머니의 사랑? 그런 것들을 이제 와서 바라도 되는 걸까요? 잘 들어요. 강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언니는 당신 같은 사생아 때문에 회사를 잃을 수 없어요. 이미 이사회에서는 언니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고 있어요. 정신 상태요? 19년 동안 손주를 찾아 헤매던 노인이 갑자기 거리에 고아를 데려와 손주라고 우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계속 언니 곁에 있으면 언니는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미령 할머니가 위험해진다는 건가요? 거짓말이겠죠. 거짓말? 이미 주주들 사이에서는 언니를 퇴진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칠순이 넘은 나이에 갑자기 상속자를 바꾸려 한다고요. 강미숙은 일어섰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당신이 정말 언니를 위한다면 떠나는 게 맞아요. 그녀가 나간 후 준호는 수표를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자신이 나타난 게 미령 할머니에게 해가 되는 걸까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한준호 씨? 서울대병원 유전자 검사실입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준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라서 전화로는.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준호는 수표를 책상 위에 놓고 나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친손주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강미숙의 말대로 미령 할머니를 위해 떠나야 할까? 같은 시각 미령도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혼자 가시겠습니까? 윤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건 준호와 나 둘만의 일이야. 병원 유전자 검사실 앞. 미령이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야위어 보였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봤습니다. 같이 들어가자. 검사실 안으로 들어가자 의사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결과입니다. 두 분의 유전자 일치율은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99.9%입니다. 조모와 손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미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역시 준호는 자신의 손주였어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무서운 것 같기도 했어요. 준호야, 이제 확실해졌어. 너는 내 손주야. 네. 준호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왜 그래? 기쁘지 않니? 준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강미숙이 준 수표였어요. 이거 할머니 동생분이 주고 갔어요.
미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숙이가 너한테 갔다고? 할머니가 저 때문에 위험하다고 떠나라고 했어요. 미령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준호가 걱정됐어요. 준호야, 그건 할머니, 혹시 정말이에요? 제가 나타나서 할머니가 곤란해진 거예요? 미령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상관없어. 이제 너를 찾았는데 다시 잃을 수는 없어. 하지만 할머니가 다치면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걱정하지 마.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하겠어요. 뭘? 할머니 손주 노릇이요. 엄마를 버리셨잖아요. 19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미령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보상하고 싶어? 보상이요? 돈으로요? 준호는 수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전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가 원했던 거면 충분해요. 뭘 원했는데? 가족이요. 진짜 가족.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할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준호가 나가려는데 미령이 불렀습니다. 준호야.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미령은 혼자 남아 검사 결과지를 보며 울었습니다. 손주를 찾았지만 그 손주의 마음은 아직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미숙과 이사회라는 새로운 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12월의 비였어요. 강미령 회장실,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살벌한 분위기였어요. 이사진 12명이 모두 참석했고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안건은 강미령 회장의 경영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회 의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강미숙의 남편이었죠. 최근 회장님께서 보이신 행동들이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출처 불명의 한 청년을 손주라고 주장하시며 출처 불명이 아닙니다. 미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그 검사 결과의 신빙성도 의심스럽습니다. 강미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19년 동안 손주를 찾다가 결국 정신이 내 정신은 멀쩡해. 미령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이사진들에게는 불안정해 보였어요. 회장님, 저희는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겁니다. 다른 이사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손주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실 계획이라는 소문이. 그건 내 권한입니다. 회장님 지분은 45%입니다. 과반이 안 됩니다. 이사회 의장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희는 이미 51%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회장님을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미령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키운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라니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제안입니다. 강미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언니, 명예롭게 물러나세요. 그 아이와의 관계도 인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명예회장직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강제로 해임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강미숙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미령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준호를 위협하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한준호 씨가 실종됐습니다. 미령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안 되고 집에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서가 편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미령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준호의 글씨였어요. 할머니께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할머니에게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전 괜찮으니 저를 찾지 마세요. 할머니도 아시잖아요. 가끔은 떠나는 게 사랑인 것을. 엄마도 그래서 떠났던 거겠죠. 전 엄마처럼 강하지 못해요. 할머니를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고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할머니의 삶을, 전 제 삶을 사는 거요. 감사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족이 있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게 해주셔서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준호 올림. 미령은 편지를 읽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비서와 몇몇 이사들이 달려왔지만 미령은 일어날 수 없었어요. 다시 잃어버렸습니다. 19년 만에 찾은 손주를 또 잃어버린 것입니다. 언니, 이제 정신 차리세요. 강미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언니를 버렸어요. 서진이처럼. 닥쳐. 미령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내가 준호를 협박했겠지. 내가 쫓아낸 거야. 증거 있어요? 난 그 아이를 만난 적도 없는데. 강미숙은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말했습니다. 강미령 회장, 오늘부로 모든 직무에서 해임됨을 통보합니다. 뭐라고? 이미 표결은 끝났습니다. 찬성 9, 반대 셋. 가결됐습니다. 미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사진들을 봤습니다. 40년 동안 키워온 회사였어요. 남편이 죽고 혼자 지켜온 회사였습니다. 새 회장은 강미숙 전무가 맡기로 했습니다. 강미숙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언니 수고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미령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준호를 찾을 거야. 꼭 찾을 거야. 찾아서 뭐 하시게요? 또 상처 주려고? 강미숙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늘 자신이 쫓겨날 거라는 걸. 지하주차장. 미령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 힘도 없었어요. 윤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준호를 찾아줘. 미령은 간신히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사설탐정도 고용하고 뭐든 해서 찾아줘. 네, 알겠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령은 창밖을 봤어요. 40년 동안 출근했던 회사 건물이 멀어져 갔습니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회사도 손주도 모든 것을. 그날 밤 성북동 대저택. 미령은 서진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19년 동안 열지 않았던 그 방을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서진이 쓰던 책상, 침대, 옷장.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서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어요. 해맑게 웃는 서진, 첫 입학식 날의 서진, 졸업식 날의 서진, 그리고 마지막 사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2005년 여름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미령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준호도 미안해. 빈방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 비서였어요. 회장님, 준호 씨 소식입니다. 미령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찾았어? 어디 있어? 그게 버스터미널 CCTV에 찍혔는데요. 그래서 부산행 버스를 탔습니다. 어젯밤 11시에요.
부산. 준호가 왜 부산으로 갔을까요?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 준호 씨가 마지막으로 들른 곳이 서울대병원 묘지였습니다. 미령은 숨이 막혔습니다. 서진의 묘지. 준호가 엄마 무덤에 들렀다 떠난 것이었어요. 당장 부산으로 가자. 하지만 회장님, 지금 상태로는 상관없어. 준호를 찾아야 해. 미령은 서진의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절대로.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준호가 정말 돌아올까? 아니면 서진처럼 영영 사라져버리는 걸까?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령은 서진의 방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부산으로 떠나려 했지만 윤 비서가 만류했어요. 새벽에 무작정 가봐야 준호를 찾을 수 없다고. 최소한 아침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서진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19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이었어요. 안에는 일기장들이 가득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쓴 것 같았어요. 미령은 마지막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006년 것이었어요. 서진이 집을 나가던 해. 2006년 10월 15일. 임신 3개월. 입덧이 심하다. 하지만 견딜 수 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 엄마는 이해 못하시겠지만 2006년 11월 20일 엄마와 크게 싸웠다. 아이를 지우라고 하신다. 하지만 난 이미 이 아이를 사랑한다. 발길질할 때마다 생명을 느낀다. 2006년 12월 24일 오늘 집을 나왔다. 엄마의 얼굴을 잊을 수 없다. 분노, 실망, 그리고 슬픔.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전 엄마가 되어야 해요. 미령의 눈물이 일기장을 적셨습니다. 서진도 아팠구나. 서진도 미안해했구나.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 봉투들이 있었어요. 보내지 않은 편지들이었습니다. 수신이는 모두 엄마였어요. 엄마에게. 오늘 준호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어요. 너무 행복해서 울었어요. 엄마도 제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이런 기분이었나요? 엄마에게.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교복이 너무 커서 웃겼어요. 엄마가 보셨다면 귀엽다고 하셨겠죠? 엄마에게. 준호가 전교 1등을 했어요. 상장을 들고 온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엄마도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편지는 수십 통이었습니다. 모두 보내지 못한 편지들. 서진이 19년 동안 쓴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들이었어요. 미령은 무너졌습니다. 서진이 자신을 이렇게 그리워했는데 왜 찾아오지 않았을까?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2023년 3월. 서진이 죽기 한 달 전에 쓴 편지였어요. 엄마에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의사가 한 달이라고 했어요. 준호에게는 비밀이에요. 엄마, 이제야 고백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몇 번이나 집 앞까지 갔었어요. 하지만 들어갈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엄마를 실망시켰으니까. 준호는 좋은 아이예요. 엄마를 닮아서 똑똑하고 아빠를 닮아서 따뜻해요. 언젠가 엄마가 준호를 만난다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미안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엄마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때는 말 잘 듣는 딸이 될게요. 미령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통곡했습니다. 서진이 집 앞까지 왔었다니. 그런데 자신은 몰랐어요. 기다렸는데 찾았는데 서진이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도 몰랐습니다. 새벽 5시 미령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윤 비서가 소파에서 졸고 있었어요. 충직한 비서였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후에도
곁을 지켜주고 있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그쳤어요. 정원에 하얗게 쌓인 눈이 새벽빛에 반짝였습니다.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준호가 부산으로 간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서진이 살았던 곳, 준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 엄마와의 추억이 있는 곳으로 간 것이었어요. 윤비서, 미령이 불렀습니다. 윤비서가 벌떡 일어났어요. 네, 회장님. 부산으로 가자.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미령은 서진의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읽어봐. 그리고 말해줘. 내가 정말 나쁜 엄마였나? 윤비서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회장님은 나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럴까? 네. 서진 아가씨도 회장님을 사랑했고 회장님도 서진 아가씨를 사랑하셨어요. 단지 표현 방법이 달랐을 뿐이죠. 미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도 그럴까? 나를 이해해 줄까?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 이해할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요. 새벽 6시, 미령은 간단한 짐을 챙겼습니다. 화려한 옷들은 두고 수수한 옷들만 골랐어요. 그리고 서진의 사진첩과 편지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강미숙이었어요. 언니, 포기하세요. 그 아이는 이미 떠났어요. 미숙아, 내가 이긴 것 같니? 당연하죠. 회사는 이제 제 거예요. 미령은 웃었습니다. 가져. 다 가져. 회사도, 돈도, 명예도. 뭐라고요? 대신 나는 가족을 찾을 거야. 내 손주를 찾을 거야. 언니 정말 미쳤구나. 그래, 미쳤어. 사랑에 미쳤어. 전화를 끄는 미령은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회사를 위해 살았습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 살았어요. 그 과정에서 딸을 잃었고 손주도 잃을 뻔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회장이 아닌 할머니로, 강미령이 아닌 그냥 미령으로, 준호의 할머니로 살아야 했어요. 부산까지 얼마나 걸리지?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천천히 가자. 준호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 차가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고속도로에 오르자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미령은 서진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엄마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나도 그래, 서진아. 다시 태어나면 더 좋은 엄마가 될게. 그리고 준호에게 보낼 메시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내지는 않았어요. 직접 만나서 말하고 싶었으니까요. 준호야. 할머니야. 아니, 그냥 미령이라고 불러도 돼. 할머니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너를 사랑한다는 것. 서진이를 사랑했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너를 사랑한다는 것. 기다릴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 평생이 걸려도 기다릴게.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춥고 황량했지만 어딘가에 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준호도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겠죠.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겠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12월 16일 오후 1시 부산 해운대. 미령은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겨울 바다는 차갑고 거셌어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윤 비서가 조사한 자료를 보니 서진과 준호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부산에서 살았다고 했어요. 준호가 4살부터 9살까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을 겁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윤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어디 있어?
영도구 흰여울 마을이요. 어제 밤부터 그곳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답니다. 흰여울 마을. 미령은 그곳을 알고 있었어요. 절벽 위에 지어진 아름다운 마을. 서진이 좋아했을 법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가자. 회장님, 그런데 준호 씨가 일하고 있답니다. 일? 네. 마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대요. 당분간 부산에 머물 계획인 것 같습니다. 미령은 놀랐습니다. 준호가 부산에 정착하려는 건가요? 오후 2시 흰여울 마을 입구. 미령은 천천히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 알록달록한 벽화, 바다가 보이는 전망. 평화로운 마을이었어요. 흰여울 다락이라는 카페가 보였습니다. 윤 비서가 말한 그곳이었죠. 미령은 조심스럽게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났어요. 그리고 카운터 뒤에서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만들고 있는 준호. 며칠 사이에 많이 여위었지만 표정은 평온해 보였어요. 준호도 미령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담담하게 물었어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너를 찾지 못할 곳은 없어. 미령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자리였어요. 준호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아메리카노예요.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달은 손님들의 대화 소리만 들렸어요. 왜 부산이니? 미령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와 살았던 곳이에요.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하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할머니를 원망했어요. 엄마를 버리셨으니까. 미령의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일기를 봤어요. 병원에서 찾은 다른 일기요. 준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었니? 엄마도 할머니를 이해한다고. 그 시대,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미령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피해자라고요. 체면과 전통에 갇혀있던.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생각해봤어요. 만약 제가 할머니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똑같이 했을 거예요. 아니, 더 심하게 했을지도. 준호가 미령을 봤습니다. 할머니,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잃었어. 미숙이가 가져갔지.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선택이었어. 회사와 너 중에서 너를 택한 거야. 왜요? 회사가 할머니의 전부였잖아요. 미령은 가방에서 서진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걸 읽어봐. 네 엄마가 쓴 거야. 준호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이 되고 싶다는 구절에서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정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서진이는 나를 용서했어. 하지만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었지. 미령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노릇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부담스러우면 가끔씩만 봐도 돼. 명절 때만 봐도 되고. 아니, 1년에 한 번만 봐도 돼. 준호는 미령의 주름진 손을 봤습니다. 75 노인의 손. 이제 회사도 잃고 혼자 남은 할머니의 손. 할머니도 여기 부산에 계세요. 저랑 같이. 미령은 놀랐습니다. 정말?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 준호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할머니 손주로서가 아니라 그냥 준호와 미령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요. 천천히 급하지 않게. 미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도 일할 거예요. 할머니 돈에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살 거예요. 하지만 대학은 내년에 다시 준비할게요. 올해는
엄마를 보내고 할머니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미령은 이해했습니다. 준호에게도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좋아. 그럼 나도 여기서 작은 집 구해서 살게. 할머니가요? 성북동 대저택 놔두고? 그 집엔 추억만 있어. 이제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 준호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 동네 전셋값 알아요? 얼마인데? 5천만 원이면 돼요. 정말? 서울 성북동 집 한 채 값이면 여기서는 100년을 살 수 있겠네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그때 카페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준호야, 이분이 내 할머니시니? 준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 할머니예요. 그 한마디에 미령은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처음으로 남 앞에서 자신을 할머니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오후 5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해는 짧았어요. 미령과 준호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은 계속 걸었어요. 할머니, 저기가 우리 집이었어요. 준호가 언덕 위 작은 집을 가리켰습니다. 엄마랑 둘이 살았어요. 작지만 행복했죠. 두 사람은 언덕을 올랐습니다. 미령은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준호가 부축해줬습니다. 집은 이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준호는 담장 너머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저기 마당에 화분을 키우셨어요. 토마토도 심고 서진이는 어릴 때부터 식물 키우는 걸 좋아했어. 정말요? 응. 우리 집 정원도 서진이가 가꾼 거야. 두 사람은 서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령이 아는 어린 서진과 준호가 아는 어른이 된 서진. 두 이야기가 합쳐져 완전한 서진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할머니, 내일 또 와요? 당연하지. 그럼 내일은 제가 할머니한테 커피 만드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나 같은 노인도 배울 수 있을까? 엄마도 50에 배우셨어요.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내일 또 만날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미령은 숙소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회장도 아니고 부자도 아닌 그냥 할머니로서의 새로운 시작. 어쩌면 이게 서진이 원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소박하지만 진짜인 삶. 가족이 함께하는 평범한 삶.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3개월 후 2026년 3월 15일 부산 희녀울 마을 아침 8시. 할머니, 일어나세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준호가 작은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미령은 이미 일어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준호의 2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벌써 왔니? 아직 시간 있는데. 특별한 날이잖아요. 일찍 시작해야죠. 3개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미령은 희녀울 마을에 작은 2층 집을 구했어요. 준호는 여전히 따로 살았지만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아침엔 같이 산책하고 저녁엔 함께 밥을 먹었죠. 아침 먹었니? 아직이요. 할머니랑 먹으려고요. 두 사람은 부엌에서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미령이 계란을 부치고 준호가 토스트를 구웠어요. 단순한 아침이었지만 둘에게는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오늘 손님 온대요. 손님? 누구? 준호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윤비서 아저씨요. 그리고 소연이도요. 소연이는 준호가 카페에서 만난 친구였습니다. 부산대 간호학과 학생이었죠. 미령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준호가 소연이를 좋아한다는 걸. 여자친구니? 아직은 아니에요. 그냥 친구. 준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미령은 웃었어요.
20살 청년다운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오전 10시 생일 파티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미령은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어요. 서툴지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할머니가 만들어주고 싶어. 사실 미령은 지난 일주일 동안 몰래 베이킹을 배웠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연습했죠. 75에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윤 비서가 도착했습니다. 큰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준호 씨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윤 비서는 미령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아니 사모님,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회장도 아니고 사모도 아니야. 그냥 미령이라고 해. 소연이도 도착했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케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와. 준호가 많이 얘기했어. 소연은 예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준호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다 함께 둘러앉아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준호가 촛불을 불며 소원을 빌었어요. 뭐 빌었어? 소연이 물었습니다. 비밀이야. 말하면 안 이뤄진대. 모두가 웃었습니다. 작은 집이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윤 비서는 노트북을 선물했어요. 준호가 프로그래밍 공부를 계속하도록. 소연은 손수 짠 목도리를 줬습니다. 준호가 감동해서 눈시울이 붉어졌죠. 마지막은 미령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거야. 작은 상자였습니다. 준호가 열어보니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따라와 봐. 미령은 준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 끝에 작은 건물이 있었어요. 내 공부방이야. 작은 독서실 같은 곳인데 내가 조용히 공부할 수 있도록. 준호는 놀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안에는 책상과 책장, 그리고 최신 컴퓨터가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 이건 너무. 받아. 이건 투자야. 투자요? 그래.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투자.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 사업이야. 준호는 미령을 꼭 안았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해변에서 작은 파티를 이어갔습니다. 윤 비서가 가져온 삼겹살을 구웠어요. 소연이 준비한 김치찌개도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정말 맛있네. 미령이 감탄했습니다. 서진이 만들던 그 맛과 비슷했어요. 준호가 레시피 알려줬어요. 어머니가 만드시던 방법이라고. 준호가 엄마의 레시피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모두가 돌아가고 미령과 준호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어요. 3월의 바다는 아직 차가웠지만 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가 생일 소원으로 뭘 빌었는지 알아요? 뭔데? 할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미령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또 뭐? 준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대학 원서였어요. 부산대 컴퓨터공학과. 내년에 여기 지원할 거예요. 서울대는? 서울 갈 필요 없어요.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미령은 준호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성을 바꾸려고요. 성을? 네. 한준호에서 강준호로. 엄마도 원래 강서진이었잖아요. 미령은 놀랐습니다. 준호가 강씨 성을 쓰겠다니. 정말 그래도 되겠니? 당연하죠. 전 강씨 가문의 후계자잖아요.
준호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농담이에요. 그냥 할머니의 진짜 손자가 되고 싶어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길은 환했어요. 가로등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묘에 가볼까? 오늘 내 생일이니까. 좋아요. 부산 시립묘지. 서진의 묘 앞에 미령과 준호가 섰습니다. 꽃과 엄마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놓았어요. 엄마, 저 20살이 됐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찾았어요. 엄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할머니. 미령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좋은 아이를 낳아줘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마치 서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묘 앞에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 있잖아요. 처음엔 할머니가 미웠어요. 엄마를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할머니도 아프셨다는 걸. 19년 동안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준호가 미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행복해져요. 엄마 목까지. 미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행복해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주. 강미령과 강준호. 진짜 가족이 된 두 사람. 멀리서 불꽃놀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축제가 열리는 모양이었어요. 하늘에 화려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와, 불꽃놀이다. 준호가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미령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예쁘네. 할머니, 내년 제 생일엔 우리가 불꽃놀이 해요. 그래, 그러자. 그때는 소연이도 정식으로 여자친구로 소개할게요.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따뜻했습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고 어디에서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